자, 그래서 도시와 산업화에 따른 변화 양상은 어떤 변화가 있고, 문제점은 뭐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거주 공간이 변화한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삶의 공간이 변화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화하냐. 우리 딱 뚜렷하게 느껴지는 거, 낮은 어떤 공장지대, 낮은 건물들에서 고층 건물로 변화하더라.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생겨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고층 건물이 많아지고, 아파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도 낮은 뭐 5층짜리 그런 건물들이 빌라들이나 아니면 주택들보다 이제는 아주 높은 고층의 아파트들이 확산되어 가더라. 자, 그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고 산업화에 따라서 도시가 더 발전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올라가더라. 더 토지를 점작 좁은 공간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변화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들이 확산하게 되는 모습들, 혹은 상업이나 아니면 뭐 주거, 아니면 업무, 뭐, 그다음에 제조하는 공업들,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도시 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의 다양화, 가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런 산업화 도시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모든 기능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건 도시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도시의 어떤 하나의 기능만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공간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토지의 지역 분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도시라는 거대한 그 지역 전체적으로 이런 다양한 기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것이 분화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지역적으로 분화시켜서 어디에는 주거가 많이 나타나고 어디는 상업, 어디에는 공업이 많이 나타나는 식으로 그것이 나뉘어지기도 하는데요. 그 나뉘어지는 원인이 지대와 접근성 때문이다. 이거는 우리가 뒤에서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런 기능이 다양하게 도시에 모여들고 그것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또 지역적으로 분화가 되는 모습들도 나타나더라. 또 어떤 변화도 나타나냐면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면 그에 따른 편의시설들도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거 이외에도 어떤 사회 간접 자본들이 굉장히 잘 갖춰지게 되더라. 그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것은 도로나 철도나 항만시설 혹은 통신시설, 전력시설, 공공서비스시설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사회의 그러니까 직접적 자본은 아닌데 어떤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직접적 자본은 아닌데 그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어떤 간접적 자본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발달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 과거에 비해서 농촌 사회에 비해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더라. 자, 그러면 이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까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급격한 도시화에 따르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구 과잉의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한 군데로 몰려들죠.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 자, 급격한 도시화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모습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인구가 밀집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집이 부족해져요. 우선은 주택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또 주택이 부족하면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기반 시설이 뭐 수도 시설, 전기 시설 같은 것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늘어나면 상관없는데 갑작스럽게 과거 우리 아까도 봤지만 도시화율의 그 경사가 이렇게 높았던 때 있죠? 사람들이 갑자기 촌양동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던 시절에는 주택도 갑자기 부족해지고 기반시설도 부족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또한 더불어서 집값도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죠. 지금 현재는 서울에서는 이 집값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슬럼이 형성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자, 슬럼이라는 것은 어떤 불량 주택 지역을 이야기하는데요. 삶의 질이 낮고 오염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슬럼이다라고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슬럼. 자, 슬럼이 형성됩니다. 사람들이 농촌에 살던 농사 짓던 사람들이 도시로 가면 돈 벌 수 있대. 도시에 가면 공장에 취업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대. 먹고 살 수 있대. 이러다 보니까 다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막 올라와요. 그럼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경제적인 여력은 아직 되지 않습니다. 그럼 서울이라는 지역에 판자촌 같은 것들을 짓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전쟁 이후에 원래 서울에 살던 사람들도 판자촌에 많이 살기도 했지만 이렇게 이초현 향도 현상이 나타나던 70년대, 80년대에 이런 슬럼들이 서울 주변에, 서울 근교에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슬럼이 형성되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상하수도 설비, 뭐 화장실,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위생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자연재해 같은 것들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살아가는데 우리가 질 높은 정주 환경이라고 했던 것들이 갖춰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소득 불평등의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자, 소득 불평등은 또 이것이 사회적 불만의 증가와 범죄 증가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판자촌 혹은 미국의 할렘, 그 다음에 인도의 뭄바이 같은 곳이 이런 슬럼 형성이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거주 공간이 변화하면서 서울에서 또 우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 바로 교통 문제가 있어요. 교통이 발달하는 것도 발달하는 거지만 그에 따라 사람이 많아지고 교통량도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교통이 혼잡해지고 우리 서울에서 겪고 있는 지금 주차난 또 굉장히 심각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우선 첫 번째로 집이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하고 있는 다양한 해결책들이 있어요. 주택 공급을 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것도 공공주택을 좀 확대하는 정책들도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집값을 잡는 집값 해결의 정책들 혹은 신도시, 서울에만 모여 살지 않게끔 서울 인근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우리 저번에 봤던 김포 같은 곳 그런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도 국가가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런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것은 신혼부부나 고령자,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더 확대해서 이런 걸 제공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슬럼의 문제들, 낙후된 지역을 해결하는 문제들도 사실 지금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낙후 지역을 개선하는 거, 생활의 개선들을 하는 거, 그 방법의 하나로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바로 도시재생입니다. 우리 뒤에서 사례도 하나 볼 건데, 낙후된 지역에 플러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거예요. 기능을 도입해서 이것으로써 그 도시를 다시 살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도시재생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도시재생을 통해서 우리 지금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과거에 탱크도 가져가면 고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런 전자기기의 수리에 있어서 정말 최고봉이었던 세운상가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시대가 변화하면서 그 세운상가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쇠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기를 다시 도시재생을 해서 거기에 새로운 기능을 넣어서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례는 좀 차차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과 더불어서요, 우리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차량이 많으면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고민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공연 주차장을 좀 만드는 그런 확대의 노력들,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들 그런 것들도 해결 방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단순화된 말이고 여기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정책들은 더 깊이 들어가서 구체적인 그것들이 만들어져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첫 번째 거주 공간 변화에 따른 그러한 변화 양상 문제점 해결 방안을 첫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지대와 거리에 따라서 이러한 도시의 지역 분화가 나타난다라는 얘기 했었는데요. 그거 잠깐만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도시라는 공간, 서울이라는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양한 기능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거, 뭐 혹은 상업,
판매하는 상업이나 아니면 무언가를 만드는 공업 기능들이 이 도시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들이 도시의 마구잡이로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조금 그것들이 나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중심의 도심에서 더 가까운 중심 도심이 있고요. 거기에서 점차 멀어질 때 어디에서 상업 공업 주거 기능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지대라는 것은 땅의 가격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어렵다면 좀 임대료라고 유사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은 상업 기능, 무언가를 판매해야 돼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야 돼. 그죠?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상업은 상업, 무언가를 판매하는 것들은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상업 업무 기능은 도심 중앙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도심 중앙에 위치해야 되고 사람이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곳의 지대도 높은 곳에서 그 높은 지대를 감당하면서 그 도심 중앙에 상업 업무 기능이 위치하게 되는 거죠. 중앙에 상업 업무 기능이 위치하게 된다. 자, 상업 업무 기능이 그렇다면 두 번째로 공업 기능은 어떠냐면 사람이 많을 필요는 없어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오히려 넓은 부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도심 중앙보다는 그거보다 조금 더 멀어지는 공간에 이런 공업 기능의 그런 땅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공업 기능은 상업 기능에 비해서 조금 더 먼 곳에 공업 기능이 나타나게 된다. 지대는 조금 더 낮고, 그 다음에 넓은 부지, 땅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도심에서 조금 거리 있는 공간에 공업 부지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면 주거 기능은 어떠냐면요. 사람들이 많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낮은 지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지불 능력이 적은, 기업에 비해서 적은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대도 낮고, 그 다음에 거리가 좀 있더라도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거리는 멀고 접근성은 떨어지더라도 그런 이제 도심에서부터 좀 더 멀어지는 공간에 주거 기능이 위치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면 중심 상업,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도 상업 기능이 굉장히 강조되는 이런 명동을 도심 중앙에 높은 지대를 감당하면서 도심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에 안산 같은 조금 도심에서 멀어진 곳에 위치하는 넓은 부지가 필요한 공업 기능들은 안산같이 서울 정중앙보다는 좀 더 외곽에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 기능이 서울 곳곳에 있기도 하지만 이제는 좀 더 지대가 낮은 공간으로 위치하게 된다. 좀 더 먼 곳으로 위치하게 된다. 왜냐면 낮은 지대를 감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높은 지대를 감당할 수 없으면서도 사람들이 많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교통통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외곽으로 빠져도 충분히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식으로 공간이 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 한 도심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더라 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보면 우린 아까 방금 전에 기능에 따라서 공간이 분화하는 모습도 보았는데, 지금 요 사례 같은 경우는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서 공간이 분화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대도시에 민족적으로 사회 계층별로 거주하는 공간이 분리되기도 하는데요. 흑인이 많이 사는 할렘, 차이나타운, 그 다음에 고급 주택의 어퍼 이스트 사이드가 이런 식으로 공간적으로 대도시 안에서도 분화하기도 하더라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할렘 같은 공간을 우리가 슬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슬럼은 어떤 후진국들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많은 도시에서도 발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산업화나 도시화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은 도시로 이동하면서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슬럼은 우리나라나 아니면 미국 같은 곳, 혹은 멕시코, 이집트, 인도 이런 다양한 나라에서 그런 도시에서 대규모 슬럼들이 형성되는 것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어떤 슬럼의 문제점들이 있고, 그래서 정부가 이런 도슬럼에 아예 철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열악함에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충돌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여러분들 사례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해결을 위해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영국의 사례 한번 볼게요. 자, 영국에 원래 변두리에 있던 공장지대에 이민자들이 오면서 다양한 민족이 사는 빈민촌이 됐던 이 슈어디치를 젊은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이 변화시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에 지역성을 판단을 한 거예요. 이 지역은 슈어디치는 어떤 지역인가 봤더니 접근성이 높고 교통이 편리하고 임대료가 저렴하다. 그러면 예술가들한테 안성맞춤이겠구나라는 지역성 판단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역을 문화예술 지역으로 발전을 했고 그것이 슈어시티치의 새로운 어떤 도시 재생의 그 해결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도시의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도시를 재생시키는 모습들. 자, 근데 여긴 또 다른 문제점도 보여요. 문화예술 지역으로 발전하면서 임대료가 올라서 일부 예술가 기존 이민자들이 지역을 떠나기도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대요.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젠트리피케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지역이 새로운 어떤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기존에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그 지역을 떠나게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서울의 곳곳의 도심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어떤 지역사회 조합을 결성해서 그 지역의 문화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함께 공존해서 새로운 그런 도시의 재생을 이룩했다라는 어떤 좋은 사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2단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펴봤던 생태환경의 변화의 문제예요. 자, 도시화 산업화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도시의 발달이 어떤 시가지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그 도심을 개발하고 있죠. 도심 개발에 의해서 도시 하천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도로들을 논다거나 이런 다양한 어떤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도시가. 자, 여러분들 시가지라는 표현을 잘 모르기도 하더라고요. 시가지라는 표현은 도시의 큰 길거리가 있는 지역들을 말해요. 건물들이 집합되어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해 나가는 것들, 도시의 하천들을 개발해 나가는 것들, 이런 개발들로 인해서 생태 환경이 변화하더라. 자, 그러면서 지표면도 변화해요. 원래 그냥 땅들이 많았던 반면에 이제 도심이 발달하면 그것을 포장하죠. 뭐로 포장하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같은 것들로 그것들을 포장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우리의 그런 개발들에 의해서 이제 소음 같은 것들이 도시의 소음들 굉장히 심각하죠? 소음도 많이 발생하죠.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이런 다양한 오염들이 많이 또 발생하기도 하죠. 특히나 이 대기오염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스모그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뭐 이런 다양한 대기오염의 문제들은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우리 불투수 면적률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자, 불투수 면적률은 늘어나고 녹지는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불투수 면적률, 물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면적의 비율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같은 것들 점점점 많이 하다 보면 이 땅에 물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땅의 면적은 점차 그걸 통과할 수 없는 면적이 점차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녹지들은 점차 감소한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비가 많이 온다. 자, 그러면 원래는 땅이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흙이 흡수를 하는데 그렇지 못하죠. 자, 그러면 침수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 아까 도심의 문제 보면 특히나 슬럼 같은 지역들은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도심의 어떤 환경 문제로 우리 또 열섬 현상을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이 열섬 현상은요, 우리가 지금 뭐 에어컨을 돌린다거나 어떤 기계를 가동했을 때 인공열이 도심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인공열이 발생을 하는데 이 땅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이런 것들은 더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쉽게 열을 받으면 쉽게 가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뜨거운 공기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런 공기 중에 순환에 의해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높은 고층 건물들로 인해서 배출도 되질 못해요.
자, 이런 다양한 현상으로 인해서 도시 안에서 뜨거운 열기들이 계속 돌다 보니까 어떤 열이 가득한 섬의 모습이 나타난다 해서 열섬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열섬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산업화 도시화에 의한 생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린 또 뭘 하고 있냐? 자, 우선 정부가 하고 있는 환경 정책들,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봤던 다양한 것도 있잖아요. 사실 여기에 쓰레기 문제도 좀 들어가 줘야 되겠네요. 도심의 쓰레기 문제. 자, 그럼 환경 정책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 그러면 뭐 우리가 살펴봤던 거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한 문제,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정책,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오늘 2단원에서 자세히 했으니까 더 자세하게는 안 할게요. 자, 그다음에 뭐 자연을 개발할 때도 그 자연 개발과 관련돼서 그걸 좀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을 텐데 환경 영향 평가 제도 같은 것들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왜 그린벨트 같은 것들 설정해 놓는 거. 그래서 그린벨트가 뭐냐면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을 설정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녹지 공간을 그대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린벨트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의 어떤 습지들을 좀 조성을 한다든지 개발을 막고 이런 습지를 조성하는 거 혹은 옥상 정원을 만드는 거 그래서 건물들의 그 옥상에다가 정원을 좀 조성을 해놓는 거 이런 거 혹은 우리 지난 시간에 환경 얘기할 때 생태도시 같은 거 구성했죠. 스스로 그 도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생산해낸다거나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생태도시를 만드는 노력들 세계 곳곳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도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환경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개인이 할 수 있는 뭐 쓰레기 분리수거, 분리배출, 대중교통 생활화 같은 다양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바로 2단원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불투수 면적률 그래프로 한번 잠깐만 살펴보면요. 수계 면적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지역에 흐르는 지표면의 하천이나 어떤 그 고여있는 물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거의 이렇게 변함이 없이 가고 있는데 불투수 면적률, 그 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그 면적은 점차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인해서 우리 땅이 흡수하지 못하는 면적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 침수의 피해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녹지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생태 환경의 변화는 대기오염 같은 것도 우리한테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래서 뭐 세계 도시 지역의 80% 이상이 이런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있다. 근데 대기오염의 문제점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도 영향이 있을 라는 것도 문제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소득 국가의 대기오염의 수치가 낮은 반면에 중저소득 국가나 그런 대기오염의 수치는 훨씬 더 높다라고 나타나는 거.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지금 고소득 국가는 이미 어느 정도의 경제 발전을 이룩했지만 그런 산업화의 과정에서 이제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이제 막 공장을 가동해서 경제 발전을 이룩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공장 가동과 관련된 대기오염의 수치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이런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오염물질 배출 감소나 재생에너지 사용, 교통체계 개선, 대형 경유차 통행 제한 등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대형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 서울 지역 안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러한 정책 시행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 기사도 차차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러한 문제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저소득 국가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기사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래서 실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도 이러한 대기오염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겪고 있었죠. 스모그 도시라는 어떤 꼬리표도 있었대요. 스모그라는 거 연기와 그 다음에 안개의 합성어다. 그래서 이런 환경 오염된 물질들이 오랫동안 공기 중에 머물러 있으니까 아예 앞에 시야가 안 보일 정도의 그런 이제 대기오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것을 좀 엄격한 법률과 기준을 제시하고 기술 개발을 통해서 굉장히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실시를 했고 이것에 반대하는 자동차 제조업들이
굉장히 많은 반대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갔고 국민의 건강을 가장 유일한 목표로 삼았다라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보면 우리가 지난 2단원에서 환경 문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런 대기오염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우리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해서 나타난 문제점일 거예요. 자, 그럼 그런 문제점에 의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들, 그에 따른 반대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떤 것을 더 중심된 기준으로 보고 추진해 나갔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거주 공간의 변화, 생태 환경의 변화, 우리 주변의 변화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 자체도 변화하고 있어요. 자, 우선은 이런 도시화 산업화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고 그리고 굉장히 획일적인 어떤 소비 문화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의 그러니까 대중이 중심이 되는 사회, 대중사회, 그리고 그들이 주권자로서 활동하는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들도 점차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낸, 그래서 그 기계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생산품들을 소비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일반화된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냐면요. 도시에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 도시에는 노동자들, 도시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도시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 그러면서 노동관계라는 것이 형성이 돼요. 사업주와 노동자 간의 노동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또 발생하는 게 직업이 굉장히 다양화되더라. 예전에는 농부, 어부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졌다면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직업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전문성도 점차 강조되는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생활 양식의 변화이겠죠. 자, 근데 이러면서 생기는 또 문제점이 뭐냐면요. 노동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우리 아까 전에 뭐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키워도 계속해서 미싱을 돌리던 그 시대를 지나왔죠. 자, 그 시대에 가장 문제됐던 것들 바로 노동 문제입니다. 장시간 노동하거나 저임금으로 노동하는 거. 그리고, 일하다가 다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산재 문제, 혹은 아동 노동의 문제, 이런 다양한 노동 문제가 발생을 실제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업자, 노동자 간에 그것을 원활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가족 단위로 대규모의 농사를 지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다 이런 노동 관계에 의해서 임금을 기반으로 한 어떤 노사 관계를 맺게 되면 그에 따르는 어떤 노동 문제, 노사 갈등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도 한다. 혹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도심으로 몰려드는데 그에 비해 일자리는 없기 때문에 실업의 문제들도 발생을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사실 이 1970년대가 가장 심각했던 이러한 사회적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문제가 드러나던 시기인데 바로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기념 행사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그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분신을 했던 그 시기가 최근에 있었는데 그게 1970년대인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봉제 공장에서 근무 환경을 개선하라는 것을 요구하면서 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태일인데 전태사라고 썼어요. 전태일 열사. 이 전태일 열사와 관련돼서도 이러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어떤 문제점을 이 열사가 그것을 알리고자 했던 그러한 일들도 과거에 있었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저임금이나 산재의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도 1970년대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에 따른 또 해결 방안들 정부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느냐 좀 넓은 범주에서 좀 구체적인 거 아니고 넓은 범주를 얘기하자면 여전히 어떤 노동법의 개선들이 필요할 거고요. 혹은 노동법을 각 기관에서 기업에서도 준수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들, 실업을 했을 때, 다쳤을 때 그것들을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들도 여전히 필요하겠죠. 그것들의 고용보험들, 그 다음에 산재보험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이 고용보험의 내용에는 실업대, 실업급여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 직업훈련 같은 내용들도 당연히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산재보험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일하다 다쳤을 때 그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치료비들을 보상해주는 그러한 보험들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필요하다. 이런 도시화된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동 환경이 개선돼야 될 텐데 노동 환경은 우리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제를 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는 주 52시간 근무제 장시간 근무를 막기 위한 거죠. 혹은 그 다음에 비정규직을 개선하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들, 뭐 이런 다양한 어떤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에 대한 법률들도 뉴스를 보면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떤 노동조합의 활동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 김군. 그 지하철 구의역에서 그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사망했던 김군 같은 경우의 사례나 아니면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그 벨트에서 김용균 씨가 사망했던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어떤 이런 위험한 일들이 기업에서 외주를 줘서 그 외주를 받은 회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사망하는 그리고 적절한 그러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에 대한 그런 개선의 목소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산업화되는 과정,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들이 모색돼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연도별로 직업수는 어떻게 직업은 분화되어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2003년도만 빼고는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2003년도에는 직업명을 통합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서 직업수가 감소하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직업수는 꾸준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직업의 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리고 전문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 한 적 있어요. 왜 점점 실업자는 많아진다고 하는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적어지는데 그래프는 왜 이렇게 표현하나요? 여러분들 직업에 종사하는 수 혹은 인구수가 감소하더라도 직업이라는 것에 그 다양한 직업군이 발생을 한다. 최근에 유튜버라는 것도 사실 직업으로 우리가 인식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이제 엄연한 경제적인 활동으로서 직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직업들이 만들어지고 다양화되고 전문성이 강조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생활 양식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1인 가구도 굉장히 증가한다. 가족의 형태도 굉장히 많이 변화를 겪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런 식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나홀로 문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영화 보고. 그래서 이런 거 저도 굉장히 익숙하게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혼자 밥 먹거나 술 먹거나 영화 보고 여행도 혼자 가고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었는데 점차 사람들은 이제 이 사회,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에는 다 같이 농사 짓지 않으면 힘들었어요. 이런 대규모 가족을 이룰 수밖에 없었고 모두 협력해서 살아가야 된다면 이제는 혼자서도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우리 공장도 그렇잖아요. 나는 내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내 것만 조립하면 되는 어쩐 나의 업무가 주어지는 분업화된 그런 사회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화를 겪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주의들이 점차 이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개인의 생활이 굉장히 중시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에 따른 해결책으로 이런 이제 모습들도 보여지기도 해요.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 새로운 주거의 모습인 공동주거 프로젝트라는 것이 실시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반에 거주 공간이 변화하면서 집값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값의 임대료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면서 어떤 공동체 생활이 점차 적어지면서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소외되고 너무나 개인주의적으로 흐르는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어떤 또 하나의 모습으로 공동체 문화, 공동주거 프로젝트라는 것을 하기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대학생들 많이 이런 것들 하죠. 뭐 한 4명, 5명이 같은 주거 공간에서 방을 나눠 쓰고 거실은 쉐어하고 이런 모습들도 최근에 보여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공동 주거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서 제가 예전에 저도 쉐어하우스 해봤던 얘기들, 혹은 제가 혼자 여행 다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랑 같이 공동생활을 해봤던 얘기들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좀 빠르게 지나가고 다음에 기회 되면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이런 이제 내용들까지 사회의 변화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가치관의 변화도 일어나더라. 자, 사람들은요, 이제 도시인으로서 좀 독특한 생활 양식을 갖게 됐어요. 그거 우리가 도시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도시성이 확산된다. 도시인만 가지게 되는 독특한 생활 양식, 도시의 문화들을 가지게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되냐면, 좀 더 자율성을 강조하게 돼요. 자, 그리고 다양성을 강조하게 되는 그런 가치관들로 변화하게 되죠.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어떤 개인주의적 성향들, 다원주의, 다양한 것들이 존중되는 그런 다원주의가 확산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지만 어떤 표면적인 인간관계들이 확산되면서 좀 더 사회적인 유대감이 적어지는 그런 문제점들도 발생을 하기도 하죠. 이런 사회적 유대감이 약화되는 것들, 그리고 좀 더 익명성이 강조되는 것들도 산업화 도시화된 사회에서의 좀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어떤 인간 소외의 문제,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표면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점차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점차 그것이 개인주의일 땐 괜찮지만 나 하나만 생각하는 어떤 이기주의로 변질됐을 때 혹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너무 경시했을 때, 그래서 공동체가 파괴되는 문제, 어떤 무관심의 문제들로 이어졌을 때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런 뉴스 가끔 보죠.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데 옆집 할머니가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다든지, 아니면 옆집에 누구 어떤 아이가 학대를 받고 있는데도 이웃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아이가 계속해서 학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빠져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혹은 이런 이제 물질적인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하면서 물질적인 가치가 중시되다 보니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거나, 이것도 이기주의의 하나의 모습이겠죠. 혹은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나 속도, 가치만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사회를 좀 더 점차 경쟁이 심화되는 사회로 만들어가기도 하죠. 굉장히 빠르게 생산하고 더 많이 생산하고 효율적으로만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경쟁을 심화시키고 그것들이 사람들을 점차 피로하게 만들어가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도 좀 우리가 모색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우선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어떤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들. 나 혼자 끝났다고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은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는 것들,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연대하고 있다라는 연대 의식,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까 방금 전에 살펴봤던 공동주거 프로젝트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도 많이 하게 되죠. 더불어서 이런 속도지향의 사회를 조금 해결해 보고자 슬로시티 운동 같은 것들도 최근엔 많이 해요. 느리게 걷고 느리게 먹고 하는 것들, 그런 것도 많이 하고요. 최근에 지역과 관련돼서 그 지역 살리기 운동들 함께 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 소외의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겠죠. 너무나 당연한 말들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가지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한 정책으로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나갈 건지는 그 다음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한경쟁 시대에 중요한 건 속도다. 속도가 경쟁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속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습관적으로 빨리빨리 되게 중시하죠. 앱에서도 빠르게 문 닫으려고 하고 빨리빨리 문화 그런 것들이 어떤 안전불감증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는 사회로 나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슬로우 정신이 굉장히 강조된다. 그것이 필요하다. 슬로우 라이프, 슬로우 푸드, 슬로우 시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느림의 미학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수업에서 기본적인 틀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도시화 산업화가 뭐지? 도시화 산업화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네 가지로 살펴봤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지, 해결 방안은 좀 추상적이지만 좀 큰 틀에서 이런 해결 방안들 기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 제시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 구체적인 정책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례 속에서 살펴나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큰 틀을 좀 정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보시는데, 자, 그래서 오늘 우선은 첫 번째 과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에서 배운 신도시,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 를 왜 우리가 신도시 개발 뭐 김포 같은 곳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도시재생, 그린벨트, 슬로라이프, 최저임금제, 고용보험, 옥상정원, 그다음에 공동주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도시화 산업화와 관련된 해결 방안으로 지금 제가 제시를 했었어요. 그러면 요거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것들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진을 하나 제시하고요. 거기 그것이 우리 산업화 도시화된 사회에서 무슨 의미를 갖는지 설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린벨트를 설정한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어떤 그린벨트가 혹은 어떤 지역에 어떤 옥상정원이 만들어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고용보험을 어떻게 적용받고 있는지 사진으로 제시한 다음에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 우리 지역,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진을 찾아주시고 내용 제시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요 사이트 지금 접속해보시면 시간여행을 하는 시간여행 떠나기 사이트입니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건데 자, 여기 들어가시면 1988년으로 전체 항목 선택한 다음에 시간여행 떠나기를 클릭하고 나면요. 그 중에 여러 항목이 뜨는데 그 중에 상세를 클릭하면 그래프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 그래프는 뭐냐면 1988년도랑 2015년도인가 2018년도를 이렇게 비교하는 그래프거든요. 그럼 그 그래프를 제시를 하고요. 그 그래프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산업화 도시화를 통한 어떤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 두 가지가 우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되는 과제인데 자, 플러스 다 필수긴 해요. 다 적으셔야 돼요. 3번은 수행평가를 끝내고 난 소감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구글 클래스룸에 작성한 친구들은요. 그거 그대로 내용 가져와서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소감문, 내가 뭘 배웠고 내가 무엇을 느꼈고 무엇이 힘들었고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항상 하던 항목이죠. 수업에서 배운 점, 깨달은 점, 연기할 수 있는 부분, 확장하고 싶은 부분 요것도 꼭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9일은 학력평가일이에요. 그래서 모란, 수련, 국가반은 요 두 가지 질문만 답변하시고 1, 2번은 하지 않으셔도 출결 체크 됩니다. 자, 오늘 좀 수업 조금 길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큰 틀을 잡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1, 2단원 교과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 전체적인 내용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기회이길 바랄게요. 그래서 모든 과제, 모든 수업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1학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자, 다음 장에서 과제 2번, 질문 2번과 관련된 거 조금 더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아까 그 사이트 들어가면요. 통계로 시간여행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1988년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어요. 그대로 두시고요. 항목 선택에서 전체 선택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시간여행 떠나기 클릭하고 나면 이렇게 다양한 항목이 떠요.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등록 현황을 한번 상세 보기를 하겠다라고 클릭을 하면 그 다음에 여기에 그래프가 이렇게 다양한 그래프가 뜰 겁니다. 등록 현황이 2019년도랑
1988년도랑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변화된 게 어떤 산업화 도시화에 의한 변화인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자동차 등록 현황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건 도심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인구수가 증가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자동차가 대중화되고 이용되면서 이런 자동차 등록 대수도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식의 분석의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이상의 항목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수행평가 리뷰까지 하느라 조금 길어졌어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얼굴 보고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